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당인데 나이 먹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기가 좋지 않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윤진 씨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요즘엔 노시니어존이라고 아예 붙여놓고 운영하는 식당도 있잖아요. 저희는 직원이 노인이면 좀 그렇잖아요. 불쾌하게 생각하는 손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 쓸 테니 이제 식당엔 그만 나와주세요. 노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라리 그동안 고생하셨으니 이제 집에서 푹 쉬세요라고 말했으면 덜 서운했을 텐데. 사위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젊은 사람 직원으로 쓰면 되니까요. 저희도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월급까지 드리면서 장인어른을 고용할 이유가 없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5세 노윤진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 노미경, 그리고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노 씨는 사위의 말을 들으며 평생 가족을 위해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남은 건 자식의 천대와 무시인가. 노 씨는 딸 노미경을 남부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결혼 후에도 딸이 힘들다며 도움을 요청하자 자신이 귀촌하려던 계획도 미뤘습니다. 딸 부부에게 집이 없으니 자신의 집에서 살게 했고 돈이 없다기에 사업 자금을 보태주며 그들의 시작을 도왔습니다. 매일같이 12시간씩 식당 일을 도왔던 것도 모두 딸과 사위를 위한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살 만해지니 나이 든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노 씨는 자식에게 의지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의지하려던 게 아니야. 그냥 힘닿는 데까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이제는 분명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희생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노 씨는 젊은 시절 워낙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국민학교까지만 다녔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탓에 할 수 있는 일은 몸을 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20대 때는 무려 10년 가까이 무더운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뭐든지 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번 돈은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그렇게 통장에 돈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노 씨는 젊은 시절 떠돌이 생활을 하다 결혼 후 철물점을 차리며 정착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큰 철물점을 운영하며 안정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한 한이 있었던 노 씨는 내 자식만큼은 꼭 가르쳐야 한다. 는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딸과 아들은 모두 좋은 대학에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결혼할 때는 각각 3억씩 도움을 주었고 자식들에게 부족함 없는 출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결혼 후 몇 년 만에 해외 발령을 받아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로 떠났고 딸은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둘을 낳아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노 씨는 이제 모든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마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노후를 잘 보내면 되겠구나. 젊어서 워낙 고생을 많이 한 탓인지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걸 느끼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쉬기로 결심했습니다. 철물점도 정리하고 여생을 즐기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잘 됐네요. 정말 이제 내려가셔서 좀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 거긴 별일 없지. 아픈 데는 없고 저희는 다 건강하죠. 아버지도 어머니도 건강 챙기세요. 또 전화드릴게요. 아들은 노 씨의 계획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싱가포르로 떠날 때도 아들은 강하게 일을 그만두라고 권했었지만 당시 노 씨는 60대였기에 아직 더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노 씨는 딸에게도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화하려던 찰나 딸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우리 집 팔아서 식당 차리려고 해요. 뜬금없는 딸의 말에 노 씨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무슨 식당? 그러자 딸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위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딸의 말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꽤나 여유롭게 사는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아니, 그렇다고 식당을 차려 해본 적도 없는 일을. 사위의 사업은 의류업이었고 딸 역시 식당과 관련된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집을 팔지 말고 얼른 직장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어? 둘이 같이 벌면 우선은 먹고 살잖니. 제가 어떻게 다시 복직을 해요? 회사 그만둔 지가 언젠데요.
그렇다고 애들은 커가는데 쥐꼬리만 한 월급 받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식당 한번 차려보려고요. 딸의 말에 노 씨는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집을 팔면 어디로 가서 살 건데? 그때 딸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빠 집에서 좀 살 수 없을까요? 그 말은 딸이 식당을 차린다는 계획만큼이나 놀라웠습니다. 노 씨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겠다고. 아니, 안 그래도 너한테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엄마 아빠는 이 집 처분하고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어. 노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뜻밖의 대답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집은 두고 내려가시면 되잖아요. 뭐라고? 집을 두고 가라고. 아빠, 어차피 그 돈으로 시골에 집을 사든 생활비를 대든 하면 되잖아요. 노 씨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너희 시집 장가 보낼 때 얼마나 썼는지 알기나 하니. 딸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냥 이 집에 계세요. 어차피 이제 둘 다 연세 드셨고 애들 봐줄 사람도 필요하니까요. 엄마 아빠 도움이 좀 필요해요. 딸은 이어서 구체적인 요구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식당 일손이 부족하니까 아빠는 식당에서 일 좀 도와주시고 엄마는 살림이나 육아를 좀 맡아주시면 돼요. 초등학생 애들 둘을 두고 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할 수 없잖아요. 노 씨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철물점 일도 힘들어서 문을 닫았는데 이제 식당 일을 하고 육아까지. 그는 딸에게 당장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말을 돌렸습니다. 상황은 안타깝지만 쉽게 승낙할 문제는 아니다. 집으로 돌아온 노 씨는 아내와 상의를 했습니다. 아내는 내심 예상했던 대로 몇 년만이라도 도와주자는 쪽이었습니다. 자리 좀 잡으면 독립하겠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도 이제 노후 자금을 챙겨야 한다고. 그래도 사정이 저렇게 안 좋은데 모른 척할 순 없잖아요. 식당 차리는데 부족한 돈도 있다던데 5천만 원 정도 보태주고 잘 되면 갚으라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아내는 딸과 손주들을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들 키우면서 식당 일까지 하겠대.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게 그렇게 큰일이겠어요. 노 씨는 한숨을 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거절하면 딸 사정이 더 안 좋아질 텐데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선뜻 승낙하기도. 결국 노 씨 부부는 시골로 내려가려던 계획을 잠시 미루기로 했습니다. 한 번만 더 도와주자. 그 뜻을 딸에게 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딸 네 가족은 노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딸과 사위는 곧바로 식당을 차렸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노 씨와 사위 그리고 딸은 바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순식간에 늘어난 식구들로 인해 가장 힘든 사람은 노 씨의 아내였습니다. 손자들이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넘치는 에너지를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는데 지쳤고 낮 시간에는 집안일까지 해야 했기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노 씨 역시 아내를 도와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식당에는 직원이 한 명 있었지만 딸과 노 씨는 주로 부엌에서 일을 했고 사위는 서빙과 계산을 맡았습니다. 음식은 못하지만 손님이 떠난 테이블을 치우거나 청소, 건물 관리 같은 허들의 일은 모두 노 씨가 담당했습니다. 한 사람의 직원을 덜 고용할 만큼 내가 하는 일이 많구나. 노 씨는 그런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정서방, 이런 거 말이야. 여기에 쌓아두지 말고 저 건너편에 두는 게 어때? 보기 싫잖아. 노 씨는 식당 건물 바깥에 스티로폼과 빈 박스를 마구잡이로 던져놓은 사위를 불러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노 씨가 치워도 다음 날 다시 같은 곳에 쌓여있는 광경을 보며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접어서 한쪽 안 보이는 곳에 잘 놔야지. 아니면 길 건너 쓰레기 버리는 곳에 두던가.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보시라고 두는 건데요. 하지만 박스들은 테이프도 뜯지 않은 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좀 잘 접어서 두면 가져가기에도 좋고 식당도 깔끔해 보이잖아. 노 씨는 다시 한번 조언했지만 사위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결국 사위가 박스를 던져 놓으면 노 씨가 그것을 정리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면 들어오는 손님들의 인상이 안 좋아질 텐데 젊은 사람들은 왜 이런 기본적인 것도 신경 쓰지 않는 걸까?
노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손님 응대나 홍보에만 신경 썼고 기본적인 관리나 위생 같은 것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하지만 노 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식당을 위해 크고 작은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아버님, 안 가세요. 저희 퇴근할 건데요. 노 씨가 뒷정리를 하고 있으면 딸과 사위는 일찍 손님이 끊기는 날이면 저녁 8시 조금 넘어 퇴근하곤 했습니다. 내일 장사 준비해야지. 그럼 저희 먼저 갈게요. 자전거 타고 오실 거죠? 그래, 어서 들어가. 마지막 의자를 식탁 위에 뒤집어 올린 사위는 딸과 함께 식당을 나섰습니다. 홀로 남은 노 씨는 한쪽에 앉아 버너를 닫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끝낸 식기들을 제자리에 정리하고 팔거지된 숟가락과 젓가락도 수저통에 하나하나 채워 넣었습니다. 이렇게 다 정리해 두면 내일 아침에 할 일이 줄어들지. 시간에 쫓겨 허둥대며 일을 하기보다는 마무리를 깔끔히 짓고 퇴근하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10시 40분이 되었을 때 노 씨는 식당 불을 끄고 문단속을 확인한 뒤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약 20분 뒤 노 씨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애들은 다 자요. 얼른 씻으세요. 아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바빴어? 바쁜 일은 없었는데 애들이 서로 밀치면서 싸우는 바람에 말리느라 혼났네. 연년생인 손자들이 요즘 들어 자주 다투는 듯 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의 넘치는 에너지를 늙은 몸으로 감당하는 아내는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먼저 잠들었으니 이제 좀 나을 거야. 노 씨는 내일 일찍 나가야 했기에 서둘러 씻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어떻게 된 게 본래 일을 할 때보다 더 고된 것 같아. 노 씨는 누운 지 5분도 안 되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손님 기다리시는데 이러다 어느 세월에 다 치우시겠어요. 사위가 노 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노 씨가 허둥지둥 그릇을 정리하자 사위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리 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는 휙 낚아채듯 노 씨의 손에서 그릇을 빼앗아 쟁반 위에 올렸습니다. 서빙과 계산을 주로 하는 사위는 요즘 들어 노 씨의 일을 대신하게 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러다 내일까지 떠안게 생겼네. 사위는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근 식당이 자리를 잡으면서 손님이 늘기 시작했고 점심시간에는 만석이 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기다리는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는 평소처럼 자기 일만 하기 어려웠습니다. 테이블을 치우고 있으면 옆에서 손님이 꼭 불러 주문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노 씨는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손이 느린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불만은 사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 씨도 딸과 사위를 도와주기 위해 큰 희생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딸 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장사가 어느 정도 되는 지금까지도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 말을 꺼내본 후로 매달 100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딸은 늘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아직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요. 노 씨는 그때마다 대답했습니다. 장사가 좀 되면 직원을 하나 더 써라. 나는 이만 쉴 테니까. 하지만 딸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직원 쓰는 게 요즘에 얼마나 비싼데요. 아직 그 정도 수익이 안 나요.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한가해지면 딸과 사위는 눈치를 보며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의식적인 것인지 어쩐지 한참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이 식당이 어떻게 잘 되길 바라는 거지. 노 씨는 식당을 잘 키워보겠다고 고군분투했지만 딸은 그의 조언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노 씨의 노력 덕분인지 식당은 안정적으로 장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한시름 놓을 수 있겠구나. 노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식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도 일이 끝나고 정리를 마치던 중 노 씨는 사위가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서방, 식당 앞에서 앞치마 입고 담배 피우지 말라니까. 같은 말을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알아. 사위는 한숨을 쉬며 담배를 끄고 들어갔습니다. 노 씨는 바닥에 떨어진 꽁초를 주워들며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해진 시간, 사위가 노 씨를 불러 세웠습니다. 장인어른, 저희가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당인데
나이 드신 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노 씨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사위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엔 노신이 여전 붙이고 운영하는 식당도 있는데 저희는 직원이 나이 든 사람이면 좀 그렇잖아요. 불쾌하게 생각하는 손님도 있을 거고요. 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쓸 테니 이제 식당에는 그만 나와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으니 식당 걱정은 말고 집에서 쉬세요. 차라리 그런 말을 했다면 기쁘게 그만둘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위의 말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안 도와주셔도 된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 직원으로 쓰면 돼요. 저희도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매일 잔소리 들으면서 장인어른을 고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위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식당 운영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위가 내뱉은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이런 말을 듣고도 기분이 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노 씨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인정머리 없이 꼭 이런 식으로 식당을 그만두게 해야 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사람 구하면 그만두겠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도 노 씨는 자신이 식당에서 버틸 거라고 생각한 걸까 싶어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장사가 시작되기 전 노 씨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웬일로 벌써 들어와요? 노 씨는 말없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애들이 아빠 힘들다고 좀 쉬라고 그랬구나. 직원 구하겠다며. 아이고, 잘됐다. 당신도 힘들었잖아요. 애들 일도 잘 풀리는 것 같아서 좋네. 아내의 말에 노 씨는 자신이 들은 말을 차마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일찍 잠들고 딸과 사위가 퇴근하기 전에 노 씨는 잠시 밖으로 나가 포장마차에서 순대를 사왔습니다. 딸과 사위가 집에 돌아오자 노 씨는 조용히 사위를 불렀습니다. 정서방, 한잔하지. 사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외투를 벗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낮에 식당에서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나갔던 노 씨가 신경 쓰였는지 사위는 긴장한 듯 했습니다. 노 씨는 사위와 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까는 조금 섭섭했는데 정서방이 무슨 뜻으로 그런 말 한 줄 알아. 나이가 들면 말을 아껴야 하는데 걱정돼서 잔소리 좀 한 거야. 미안하네. 사위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주시면 다행이네요. 노 씨가 받은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는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좀 더 벌어서 독립할 때까지는 그래도 같이 살 거 아닌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 테니. 노 씨는 선의에서 건넨 말이었지만 그의 말을 들은 사위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잠시만요. 사위는 갑자기 자리를 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딸과 함께 거실로 나왔습니다. 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노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일도 안 하시는데 계속 여기 계시게요. 노 씨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속 여기 계시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아빠, 저희가 초기에 투자하셨던 건 돌려드릴게요. 그걸로 시골 내려가서 정착하세요. 딸의 말은 마치 독립을 하겠다는 뜻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럼 이 집은 저희가 살아야죠. 5천만 원 드릴 테니까 그 돈으로 내려가시면 되잖아요. 태연하게 말하는 딸을 노 씨는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시골이라도 그 돈으로 무슨 집을 구하겠다는 거야. 설사 구한다고 해도 엄마 아빠는 손가락 빨며 살라는 거냐? 돈 좀 더 있으시잖아요. 그럼 너희는 지금 어떻게 나가냐? 그러니까 돈 모을 때까진 여기서 같이 살자고 했잖아요. 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노 씨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말소리가 커지자 아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크게 하고 있어? 딸은 아내를 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귀촌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도 이제 자리 잡았으니까 내려가시면 되죠. 5천만 원 드릴게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 말하는 딸과 사위를 바라보며 노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때가 되면 내려가려고 했지만 이렇게 쫓겨나듯 가는 건 아니지 않나. 노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부려먹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부모를 헌신짝처럼 버리려 하다니. 아내도 상황을 이해하자 충격을 받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픈 무릎을 주무르며 앉아있던 아내의 모습이 떠오르자 노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두 분이 상의해 보세요. 어디로 가실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좀 알아볼게요. 사위는 너무나 가볍게 말했습니다.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딸의 모습에 노 씨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황망해하는 노 씨 부부를 거실에 남겨둔 채 딸과 사위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냥 내려갑시다. 아내의 목소리는 목이 메인 듯 했습니다. 더는 딸 얼굴을 보지 못하겠어요. 아내는 깊은 상처를 입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노 씨는 결코 이렇게 내 집에서 쫓겨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가야지. 가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갈 때 가더라도 이렇게는 안 되지. 다음 날 오전 딸과 사위가 출근한 뒤 집에는 노 씨 부부만 남았습니다. 그때 노 씨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띠링. 확인해 보니 송금자는 사위였습니다. 5천만 원. 별다른 메시지는 없었지만 돈을 돌려줬으니 빠른 시일 내에 나가달라. 는 뜻이 명확히 전해졌습니다. 노 씨는 5천만 원이 찍힌 휴대폰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게요? 현관으로 향하는 노 씨를 아내가 쫓아왔습니다. 당신 이거 할 줄 알지? 비밀번호 바꾸는 거. 비밀번호를 바꾼다고. 그래, 한번 해봐. 여기 적혀 있더라. 노 씨 부부는 10분 넘게 씨름한 끝에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어쩔 건데요? 어쩌긴 뭘. 우리 집인데 우리가 처분하고 가야지. 애들은 알아서 잘 살겠지. 더는 걱정 안 해. 노 씨는 결심한 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보통은 손자들이 학원 끝나면 집 앞에 내려왔지만 노 씨의 아내는 학원에 연락해 식당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노 씨는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짐 옮길 수 있는 날이 언제예요? 가구는 많지 않아요. 내일 오전 가능합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부동산에도 연락을 넣어 집을 내놓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애들이 왜 식당으로 갔어? 무슨 일이야? 내가 학원에 전화했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딸의 목소리에 노 씨가 휴대폰을 받아 들었습니다. 나다. 집 비밀번호 바꿨다. 그리고 집은 부동산에 내놨으니까 곧 팔릴 거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집을 판다고요? 노 씨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집 팔리는 대로 시골로 내려갈 거다. 말이 돼요. 지금 당장 어디서 살라고요? 비밀번호도 바꿨으니 어디든 잘 때 알아봐라. 너희 짐은 내일 아침에 싹 빼서 내놓을 테니까 가져가든가 해라. 안 가져가면 이삿짐 센터에 보관해 둘 테니 알아서 해. 어차피 가전제품과 가구 대부분이 노 씨 부부의 것이었고 딸 내외가 새로 산 것은 침대와 소파 몇 개뿐이었습니다. 노 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에서 요란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쾅쾅.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집 아니에요. 엄마 아빠 집이면 우리 집도 되는 거잖아요. 노 씨는 현관 쪽으로 가며 큰 소리로 맞받아쳤습니다. 그래서 너희 집을 지었냐? 너희가 이 집을 살 때 돈 한 푼 보탰어. 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맨몸으로 이렇게 쫓아낼 수가 있어요. 내 집에서 내가 있겠다는 걸 경찰에 신고해서 뭐 한다고. 사위도 화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애들까지 못 들어가게 하시면 안 되죠. 노 씨는 차분히 대꾸했습니다. 너희가 부모에게 했던 짓들을 생각해라. 현관 앞에서 한참 난리가 나더니 앞집 주민이 나왔는지 실랑이가 오고 갔습니다. 잠시 뒤 밖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리고는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딸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일단 시댁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삿짐 센터가 도착해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과 사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가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노 씨는 짐을 옮기며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후회? 이 집에 너희를 들인 게 후회될 뿐이다. 딸은 기막힌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나중에 더 나이 들어서 아프고 치매라도 걸리면 그래도 우리 도움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노 씨는 딸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희 하는 거 보니 어차피 못 받을 돌봄 아닌가. 내 돈이라도 제대로 챙겨서 내려가는 게 낫지. 노 씨는 손에 짐을 든 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내 엄마랑 나랑 둘이 오순도순 아프면 서로 돌봐주고 그렇게 살다 가기로 했다. 딸은 분노에 찬 얼굴로 씩씩대며 노 씨를 노려보고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그러면 애들도 못 볼 각오는 하신 거죠. 사위의 말에 노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 씨의 아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예뻐야 손주도 예쁜 법이야. 우리가 애들을 사랑했던 건 딸을 사랑해서였어. 그런데 그런 자식이 미워지니까 손주들도 보고 싶지 않다. 아내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한 단호한 몸짓의 사위는 허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후회하지 마시고요. 딸은 여전히 부르르 떨면서도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사위 역시 큰 반발 없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노 씨는 그들이 왜 이렇게 물러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을 믿고 있는 거겠지. 5천만 원을 한 번에 내준 것을 보면 그간 모은 돈이 꽤 있는 듯 했습니다. 늘 돈이 없다던 딸과 사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딸은 짐을 다 챙긴 뒤 마지막으로 노 씨를 향해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딸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하고 어디 가서 발 뻗고 잘 수 있나 지켜볼게요. 딸과 사위는 결국 뒤돌아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노 씨는 마음이 헛헛했습니다. 그래, 잘 살아라. 멀어지는 딸의 뒷모습에 대고 노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부모 마음의 대못을 받고 갔으니 잘 살기라도 해라. 노 씨는 딸에 대해 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파트는 처분되었고 노 씨 부부는 시골로 내려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귀촌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무렵 볼 일이 있어 옛 동네를 찾게 된 노 씨 부부는 택시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기사 양반, 저기 한 골목 뒤로 지나가 주세요. 거긴 뭐 하러 가시게요? 그냥 잘 살고 있나 보려고요. 노 씨는 딸이 운영하는 식당 앞으로 지나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택시는 식당 앞을 지나쳤습니다. 식당 앞은 박스와 잡동사니가 마구잡이로 쌓여 있었고 식당의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기사 양반, 여기 식당 문 닫았나요? 기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닐걸요. 듣기로는 낮에는 손님이 없어서 저녁 장사만 한다던데요. 손님이 없다고요? 네, 동네 사람들은 잘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노 씨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때 줄을 서야 먹을 수 있었던 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마치 폐업한 것처럼 주변이 지저분하고 황량했습니다. 내가 있을 땐 저렇게까지 되진 않았는데. 노 씨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겠구나 싶었는데. 노 씨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지만 아내는 오히려 더 냉정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신경 쓰지 말아요. 알아서 잘 살겠지. 사지 멀쩡한 젊은 애들이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아내는 단 한 번도 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며 나도 신경 끄기로 했지. 그리고 또 2년이 흘렀습니다. 우연히 딸 부부가 운영하던 식당 앞을 지나던 노 씨는 그곳이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남의 일이다 생각하고 살자. 노 씨는 그렇게 다짐하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식당 폐업한 지 오래됐어요. 안다. 와봤다. 노 씨의 대답에 딸은 어쩐지 희망을 갖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가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가긴 누가 찾아가. 노 씨는 딸이 자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듯해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봤는데 다른 가게가 됐더라. 노 씨의 대답에 따른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은 아빠가 떠난 뒤 처음엔 더 잘 됐어요.
3개월 정도는요. 그런데 점점 매출이 떨어지더니 결국 직원도 줄이다가 나중엔 우리 부부만 남아서 일했어요. 딸은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낮에는 전기세가 더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저녁 장사만 했는데도 계속 적자였어요. 지금은 시댁에 얹혀 살고 있어요. 시부모님도 여력이 안 되신대요. 그래서 요즘 마트에서 알바해요. 노 씨는 딸의 말을 들으며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뼈 빠지게 가르친 딸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남동생은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딸은 40대가 되어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노 씨는 이번엔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너 알아서 살아. 마트에서 일하는 게 뭐가 어때서? 여력 안 되면 시댁에 계속 살든 아니면 단칸방에라도 들어가서 너희 힘으로 살아야지. 딸은 한숨을 쉬며 대꾸했습니다. 아빠,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노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냉정하긴. 내가 너희를 도울 여력은 충분하다. 집을 처분한 돈도 있고 우리 부부 돈 쓸 일도 많지 않아. 하지만 그 돈으로 또 자식을 도와주며 전전긍긍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다. 노 씨는 이어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부모 인생 늙었다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라. 죽기 전까지 똑같은 인생이고 똑같이 먹고 입고 살아가는 거다. 부모는 무조건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해라. 우리도 이제 부질없는 짓 안 한다. 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노 씨는 담담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착잡한 마음이 밀려왔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한 번으로 족하다. 지금도 딸 하나 없어도 노 씨는 아내와 함께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노 씨는 자식을 낳았다는 이유로 말년의 인생까지 저당 잡혀 살 수는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죽는 날까지 지킬 생각이었습니다.